대한그룹 강태환 회장의 펜트하우스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깔려 있었고, 귓가를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속에서 사람들은 값비싼 샴페인을 기울이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 모든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도 동시에 유령처럼 겉돌고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며느리이자 강민혁 전무의 아내였다. 10년 전 유망한 펀드 매니저였던 그녀는 정략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이 화려한 세상 속에 갇혔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다운 인형이라 불렀다. 그녀의 지성은 강씨 일가의 오만함 속에서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녀의 존재감은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만 증명되었다. 오늘 밤, 이 지옥 같은 가족 행사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남편 강민혁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경멸과 지루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서연의 심장을 찌르기에 충분했다. 서명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니,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치밀하게 유도했던 결과였다. 서연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작전 개시 신호를 확인한 병사의 침착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그녀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적어도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길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너무나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게 다인가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았다. 강민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얌전히 사라져. 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강민혁의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복도를 지나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서재의 두꺼운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지난 10년간 겪었던 굴욕과 경멸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시아버지 강태환 회장,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공공연히 바람을 피우던 남편 강민혁. 그들은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짓밟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괴물을 키우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자신만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것은 강씨 일가 누구도 모르는 철저히 암호화된 그녀의 진짜 무기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하지만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무슨 일이냐? 연회장에서 위세를 떨치던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며느리가 이 시간에 감히 자신에게 전화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버님. 아니, 이제는 강태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말을 잘랐다. 방금 전 강민혁 씨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듯했다. 그래, 민혁이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군. 그래서 위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냐? 그렇다면. 서연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끊었다. 아니요,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제가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겠습니다. 권리? 내년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아직도 서연을 자신들이 언제든 내칠 수 있는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 서연은 서재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가져온 혼수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던 제 명의의 채권과 주식들이었죠. 강태환 회장은 10년 전 일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기억날 리 없었다. 그에게 윤서연의 집안이 가져온 것은 그저 태안그룹의 유동성을 잠시 해결해줄 약간의 현금 뭉치에 불과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고작 그 푼돈으로 지금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푼돈이라. 좋군요. 아버님께서는 그 푼돈을 담보로 태안건설과 태안전자의 유상증자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으셨습니다. 제 동의 없이 말이죠. 지난 10년간 저는 아버님께서 그 푼돈을 어떻게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활용하시고 또 어떻게 교묘하게 계열사들의 부실을 덮는 데 사용하셨는지 아주 잘 지켜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그는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했다. 서연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불려주신 그 부실 채권들을 지난 5년간 해외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조용히 매입해 왔습니다. YS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YS 캐피탈, 최근 몇 달간 태안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며 경영권을 위협하던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강태환 회장이 그토록 정체를 파악하려 혈안이 되었던 그 펀드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며느리 윤서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말도 안 돼. 내년 따위가... 서연은 서류 봉투를 들어올렸다. 강민혁 씨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민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안그룹이 YS 캐피탈에 진 모든 채무의 즉각적인 상환 요구, 즉 기한이익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태안그룹은 그 막대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군림해온 자신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차갑게 선언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채무 상환 대신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이 통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내일 오전 9시 태안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안건은 최대 주주 및 채권단 YS 캐피탈의 경영권 인수입니다. 아버님은... 아니, 강태환 회장님은 내일 그 자리에서 평생을 바친 회사를 제게 넘기시게 될 겁니다. 이 악마 같은 연강 회장의 절규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서연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10년간의 인내와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다시 연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아까와는 다른 발걸음이었다. 더 이상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태안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여왕이었다. 연 회장의 음악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선율은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들렸다. 연 회장의 다시 들어선 서연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위선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멀리 강민혁이 새로운 여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연 회장 구석에서 강태환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미 늦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하나 집어들었다. 맑고 투명한 황금빛 액체가 그녀의 손에서 빛났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격렬한 전쟁을 위해 잔을 들어올렸다. 그녀의 눈은 서울의 야경보다 더 차갑고 더 깊게 빛나고 있었다. 시작됐어. 윤서연.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막 잔혹하고도 화려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10년 전 윤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수의 서희와도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기업이 태양그룹의 교묘한 자금 압박에 무너졌을 때 강태환 회장은 관용을 베풀듯 결혼을 제안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닌 가장 교묘한 형태의 약탈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파산을 면했고 윤서연은 태안그룹의 전리품이 되어 강민혁에게 넘겨졌다. 결혼 생활은 첫날부터 지옥이었다. 강민혁은 결혼 서약이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속삭였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건 네 집안이 망했기 때문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값비싼 가구를 들인 것처럼 굴었다. 그의 공공연한 외도와 경멸 어린 시선은 일상이었다. 시아버지 강태환은 더 심했다. 그는 서연의 날카로운 지성을 알아보는 대신 그것을 억누르려 했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사나워. 넌 그저 민혁의 옆을 지키고 태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나 낳으면 그만이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조차 서연에게는 경영 현안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옷차림과 피부 관리 상태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윤서연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몰락한 기업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24의 나이에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에서 황금의 손이라 불리던 천재 펀드 매니저였다. 숫자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녀의 감각은 본능에 가까웠다. 냉철한 판단력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을 능가했다. 결혼 생활 1년째 되던 날, 서연은 강 회장과 강민혁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들은 서연의 친정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다. 그 늙은 여우가 딸내미 이름으로 숨겨둔 푼돈 말이야. 그것까지 싹 빨아먹어야지. 강민혁이 웃으며 말했고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경력과 인맥을 동원해 암호화된 통신망을 구축했다. 그녀는 강씨 일가가 쇼핑이나 하라며 던져준 막대한 생활비와 며느리 체면 유지비를 쪼개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사치품을 위한 용돈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복수를 위한 종잣돈이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그녀는 완벽한 인형을 연기했다. 낮에는 사치스러운 며느리로서 갤러리를 순회하고 VIP 쇼핑을 즐겼다. 하지만 그녀가 구입한 것은 명품백이 아니라 정보와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교계의 중심에서 다른 재벌가 아내들의 푸념을 들으며 태안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어 몰락한 금융계 인사들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작은 서재에서 괴물로 변했다. 그녀는 강태환 회장이 무시했던 푼돈, 즉 그녀의 명의로 남아있던 친정의 마지막 자산들을 교묘하게 움직였다. 강 회장이 그것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일으킬 때 그녀는 한 발 앞서 그 대출 채권을 할인 매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그녀는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했다. 그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강 씨의 일가의 눈을 피해 조세 피난처를 거친 자금은 YS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 되어 역으로 태안그룹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YS 캐피탈은 태안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헐값에 사들였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자회사들의 지분을 야금야금 매입했다. 자금 확보와 동시에 증거 수집도 이루어졌다. 서연은 집안 곳곳에 눈과 귀를 심어두었다. 그녀가 고용한 가사 도우미들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고 그녀가 설치한 공기청정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강태환 회장이 서재에서 나누는 밀담, 강민혁이 내연녀와 나누는 통화,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의 증거가 차곡차곡 그녀의 비밀 서버에 저장되었다. 지난 10년은 인고의 세월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복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녀는 강씨 부자가 자신을 아름답지만 머리 빈 인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겼다.
그들의 오만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적을 바로 곁에 두고 먹여주고 재워준 셈이었다. 강민혁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서연은 속으로 웃었다. 그가 이혼을 요구한 시점은 YS 캐피탈이 태안그룹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채권을 확보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발로 지옥의 문을 걷어찬 것이었다.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다시 언제 연회장의 소란 속에서 서연은 샴페인 잔을 비웠다. 10년간의 복수극은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로 올라가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연회장 중앙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강태환 회장을 향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아버님, 다음 날 아침 태안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직원들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움직였다. 모든 것이 견고하고 질서정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제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어젯밤 윤서연이 던진 폭탄의 파편이 최고 위층을 강타하고 있었다. 최상층 회장실. 강태원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재무 담당 임원들을 탁달하고 있었다. YS 캐피탈 그놈들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몇 번을 물었나.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그년이었다고 그의 고함 소리가 방탄유리로 된 문을 뚫고 나올 듯했다. 임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들 역시 YS 캐피탈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복잡한 해외 법인 구조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 누구도 그 거대한 자금의 주인이 지난 10년간 회장 일가의 안방을 지키던 조용한 며느리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찾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강 회장은 재떨이를 집어던질 듯 손에 쥐었다가 간신히 참았다. 빌어먹을 당장 모든 계절을 동결하고 그년의 접근을 막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그는 아직도 서연의 선전포고를 허세나 협박쯤으로 치부하려 했었다. 10년간 발 아래 두고 무시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로비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문으로 향했다. 윤서연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제 연회장에서 본 강민혁 전무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파워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뒤로는 최소 6명의 인원이 따랐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슈트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풍기는 법률 및 재무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남자는 최지훈 변호사로 국제 M&A 분야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전무님, 사모님, 여긴 무슨 일로? 서연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최지훈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YS 캐피탈 대표 윤서연 씨의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서입니다. 태안그룹의 주요 주주 및 최대 채권자 자격입니다. 보안 요원들은 YS 캐피탈과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조합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시각 30층 대회의실에서는 강태환 회장이 YS 캐피탈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 참이었다. 강민혁도 참석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지루한 표정으로 손톱을 만지고 있었다. 강 회장이 탁자를 내리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들 자금줄을 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회 의실문이 거칠게 열렸다. 윤서연이 회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모든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연,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꺼지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이혼 통보에 대한 유치한 반항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곧장 회의 테이블 상석, 강태환 회장의 바로 맞은편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는 대신 테이블을 짚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계신 태양그룹의 임원 여러분, 아마도 제 소개가 필요할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태환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다. 내년이 감히 이 신성한 이사회를 더럽혀 경비들 모아하나.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그가 인터폰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지훈 변호사에게 턱짓을 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처음 뜬 것은 10년 전 서연과 강민혁의 혼인신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산 목록이었다. 강태환 회장님, 10년 전 제 명의의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태한 건설의 부실을 메우셨더군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네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됐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고자. 그걸로.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최 변호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태안건설이 서연의 담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추가 대출을 일으킨 상세 내역과 그 자금이 강 회장 개인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흐름도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몇몇 임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제 동의 없는 불법적인 교차 담보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대출들은 모두 부실 처리되었죠. 서연이 말을 이었다. 강민혁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망한 대출 가지고 뭘 하겠다고. 서연은 처음으로 강민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마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군요. 그 망한 대출, 그 부실 채권들, 지난 5년간 YS 캐피탈이 전량 매입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화면이 바뀌었. YS 캐피탈의 로고와 함께 태안그룹 계열사들의 채무증서 목록이 끝도 없이 펼쳐졌. 태안건설, 태안전자, 태안물산. 그룹 전체의 목줄을 쥘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채권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최종 소유주란에는 YS 캐피털, CEO 윤 SEO 유언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가 YS 캐피탈입니다. 그 한마디의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태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게 생긴 순간이었다. 다른 임원들은 이미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시 강태환 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젯밤 통화로 말씀드렸듯이 이혼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기한 이익은 상실되었습니다. 태안그룹은 YS 캐피탈에 진 모든 채무를 즉각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시겠죠.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 그러므로 저는 최대 채권자이자 주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태안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인수 및 즉각적인 자산 실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최지훈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최 변호사님, 팀을 나눠 각 계열사 재무팀으로 보내세요. 모든 장부와 서버를 확보합니다. 감히 내년 따위가 강태환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을 담고 있지 못했다.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잘랐다. 감히 그 단어는 이제 제가 회장님께 돌려드려야겠군요. 제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한 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곧 검찰 조사도 받게 되실 겁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방에 볼 일이 없다는 듯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법무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회의실을 빠져나가 각자의 임무를 위해 흩어졌다. 서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망연자실한 강태환 회장과 강영, 경악에 빠진 강민혁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강태환 회장님, 오늘부로 직무가 정지되셨으니 오후까지는 그 넓은 회장실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제 짐을 옮겨야 하거든요.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대회의실을 떠났다.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태안그룹의 몰락과 새로운 주인의 등극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윤서연이 태안그룹 본사 30층을 점령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주요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태안그룹, 며느리의 반란, 정체불명의 YS캐피탈. 그 주인은 강 회장의 며느리 윤서연, 재계 서열 10위, 태안그룹, 사상 초유의 경영권 분쟁 돌입.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윤서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그녀가 10년 전 결혼식 때 찍힌 사진부터 사교계 행사에서 아름다운 인형으로 불리던 시절의 모습까지 낱낱이 파헤쳐졌. 여론은 처음에는 충격과 호기심으로 들끓었다.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에 대중은 열광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정확히 강태환 회장이 의도한 바였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방금 전 서연에게 빼앗긴 회장실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 묵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 정치부 기자들, 심지어 연예부 가십 기자들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돌렸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악의적이었다. 그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돈에 미쳐 남편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시아버지의 회사를 삼키려는 배은망덕한 독사다. 그는 서연을 희대의 악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돈 때문에 늙은 남편을 유혹한 꽃뱀보다 더 추악한, 재산을 노리고 10년을 연기한 사기꾼으로 묘사하라고 했다. 강민혁은 이 여론전에 기꺼이 앞장섰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자마자 카메라 앞에 섰다. 최고급 슈트를 입었지만 얼굴은 일부러 초췌하게 연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배신당한 남편을 연기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사랑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돈을 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대중은 속아 넘어갔.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것은 자신이었지만 언론은 그가 이혼 서류를 내민 것을 아내의 탐욕을 뒤늦게 알아차린 피해자의 마지막 저항으로 포장했다. 순식간에 윤서연은 국민샹년이 되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었고 그녀의 친정까지 모욕하는 악성 댓글이 넘쳐났다. 윤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YS캐피탈의 비상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태안그룹 본사 건너편,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오피스텔 최상층이었다. 최지훈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브리핑을 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대표님, 강 회장이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경영권을 잡아도 도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연은 거대한 모니터에 떠있는 자신의 사진과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최 변호사님, 10년간 저를 인형으로만 알던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그들의 왕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니 놀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최 변호사가 무언가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들이 가진 무기가 가십뿐이라면 마음껏 떠들라고 하세요. 우리는 팩트로 싸울 겁니다. 지금 당장 재무팀과 법무팀을 독려하세요. 태안그룹의 회계장부, 비자금 내역, 주가 조작 증거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여론은 진실이 밝혀지면 다시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팀원들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이 이 정도로 물러설 리가 없다는 것을. 언론 플레이는 그의 첫 번째 카드일 뿐. 진짜 위협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태환 회장은 펜트하우스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밀실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그림자로 불리는 안 실장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강 회장의 가장 더럽고 은밀한 일들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강 회장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언론은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일 뿐이야. 나는 그년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을 원해. 안 실장, 자네가 나서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선명했다. 그년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계집이야.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사람이든. 안 실장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의 질문은 방법이 아니라 허용되는 수위를 묻는 것이었다.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죽이지는 마. 아직은. 하지만 이 싸움에서 팔을 빼고 싶을 만큼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어 당장 그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그년을 돕는 놈들도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실장은 연기처럼 조용히 밀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윤서연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비상지휘소에서 퇴근하던 서연은 자신을 따르는 시선을 느꼈다.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하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녀의 감각은 그 차가 단순한 행인의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탄 방탄 차량의 속도를 높이자 그 차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었다.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전문 경호팀이 즉각 대응 태세를 갖췄다. 미행입니다. 대표님. 경호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백미러로 검은 세단을 응시했다. 올 것이 왔군. 안 실장인가? 그녀는 강태환의 수족 중 가장 위험한 존재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따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게 하세요. 대신 내일 아침까지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최 변호사와 주요 인력들의 신변 보호도 강화하세요. 지휘소로 돌아온 서연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안그룹 본사 건물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강태환은 그녀를 겁먹게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난 10년간 지옥에서 살아남은 그녀에게 그 정도의 위협은 그저 성가신 모기 소리에 불과했다. 더러운 수법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가 절박하다는 증거죠. 서연은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찌를 칼을 갈고 있으면 됩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여론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협박, 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서연은 이 싸움에서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태안그룹 본사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최고급 오피스텔. 이곳은 철저하게 보안이 통제되는 YS 캐피탈의 비밀 지휘소였다. 강태원 회장의 화려한 집무실과는 달리 이곳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한 모니터들과 수십 대의 서버, 그리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의 진짜 전쟁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최지훈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언론 기사들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강민혁 전무의 눈물의 인터뷰가 대중에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여론은 급격하게 우리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우리는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었고 강태환 회장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윤서연은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수십 개의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짜뉴스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최 변호사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저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방 안에는 2사람 외에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남자. 그는 한때 태안그룹의 전설적인 감사로 불렸던 박진수 전 감사팀장이었다. 그는 태안그룹의 회계장부를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죄였다. 박진수 팀장은 강태환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한 직후 교묘하게 조작된 내부 감사 함정에 빠져 쫓겨났다. 강 회장과 안 실장이 쳐놓은 덫이었다. 그는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뻔했다.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윤서연이었다. 서연은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위장하고 있던 시절 그룹 내부에 신망받는 인물들을 조용히 파악했다. 박진수는 그 목록의 최상단에 있었다. 그녀는 박진수가 쫓겨나기 직전 그가 무언가를 숨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1년 전 철저한 보안 속에 그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돈이 아닌 정의를 제안했다. 박진수는 굴욕을 감수하며 지난 2년간 숨죽여 지냈다. 하지만 그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날 것을 예감하고 지난 10년간의 태안그룹이면 장부 전체를 복사해 두었다. 그것은 강태환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로 비자금, 그리고 강민혁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불법 증여 및 탈세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최지훈 변호사가 법의 창이라면 박진수 팀장은 진실의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다. 지금 지휘소에서 세 사람은 강태환의 언론 플레이에 대응하는 대신 박진수가 가져온 그 진짜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법인 계좌와 차명 계좌, 조세 피난처를 거친 자금의 흐름이 거대한 모니터 위에 펼쳐졌다. 최 변호사가 어제 저녁에 미행 사건을 보고했다. 안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차량 미행은 단순한 경고였을 겁니다. 이 사무실의 위치도 곧 발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그들이 노릴 겁니다. 그는 박진수 팀장이 가져온 하드 드라이브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박진수 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강 회장이 안 실장을 통해 관리한 핵심 비자금 계좌, 그 실체를 보여주세요. 박진수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이 나타났다. 이것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태안건설과 태안전자가 이 회사들과 거짓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어 두 개의 흐름도를 겹쳤다. 첫 번째 흐름도는 안 실장의 차명 계좌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두 번째 흐름도는 그 돈이 다시 쪼개져 유력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최지훈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태안그룹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조차 섣불리 손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환 회장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검찰에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녀는 박진수 팀장이 정리한 가장 치명적인 증거, 즉 강태환 회장이 직접 안 실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녹취 파일과 이면 계약서를 가리켰다. 우리가 직접 터뜨릴 겁니다. 강 회장이 가장 믿었던 언론이 아니라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윤서연의 비밀 군단, 법률 천재 최지훈, 그리고 숫자의 신 박진수, 그들은 강태환의 더러운 협박과 여론 조작에 맞서 가장 치명적인 진실이라는 무기를 장전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서연이 법적으로 회사를 압박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연은 그가 쌓아올린 부패한 왕국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혁은 평생을 아버지 강태환 회장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 그는 태안그룹의 황태자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그에게 윤서연은 그저 수많은 트로피 중 하나, 집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아버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은 윤서연의 실체를 공격했지만 그녀가 장악한 시스템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 YS캐피탈의 법무팀은 본사 핵심 부서를 장악했고 재무팀은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켰다. 강민혁은 당장 내일 사용할 법인 카드조차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계좌,
그의 권력, 그의 모든 것이 윤서연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제야 강민혁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아버지만큼 전략적이지 못했다. 그의 사고방식은 단순했다. 이 모든 사태가 이혼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자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했다. 이혼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윤서연이 본사 30층 아버지가 쓰던 회장실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억지로 관대한 남편의 가면을 썼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윤서연 그가 소리쳤다. 회장실은 이미 그녀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강태환의 과시적인 취향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치워져 거대한 모니터와 데이터 분석 장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수십 개의 차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최지훈 변호사와 냉정하게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무슨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여긴 아직 아버지. 강민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용건이 뭐죠? 강민혁 전무. 아니, 곧 전무직함도 떼셔야겠군요. 그 차가운 태도에 강민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준비한 대사를 읊었다. 그는 회의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뻔뻔하게 무시하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우리 이러지 말자.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를 흉내냈다. 내가 잘못했어. 그 이혼 서류. 그건 그냥 실수였어. 내가 잠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최지훈 변호사는 이 기막힌 상황에 헛웃음을 참으려 했었다. 강민혁은 서연의 책상에 손을 짚었다. 당장이 미친 짓 멈춰. YS 캐피탈인가 뭔가. 그거 다 정리하고. 그럼 나도 이혼 취소해 줄게. 우린 10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안 그래?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용서를 베푸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윤서연이 태안그룹 며느리라는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굳게 믿었다. 윤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완벽한 오만함과 구제불능에 어리석음에 실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하던 회의를 중단하라는 손짓을 했다. 최지훈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강민혁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접근에 강민혁은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래, 서연아, 역시 넌 똑똑하. 서연은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들어 그의 눈앞에 켰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다. 2018 JW 메리어트 배우 K 2019 신라호텔 모델 L 칸고 치 칸고 2019 2021 파리 유학생 C. 폴더 안에는 강민혁이 그 여자들과 함께 있는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 심지어 그가 나눈 음성대화 파일까지 가득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미쳤어. 날 감시한 거야.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게 어쨌다고 그래. 내가 바람 좀 피웠어. 그래서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서연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굴 만나든 관심 없었어요. 문제는 당신이 이 여자들에게 준 돈이죠. 그녀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태안건설의 비자금 계좌에서 강민혁의 차명 계좌로, 그리고 다시 그 여자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상세한 이체 내역서였다. 박진수 팀장이 정리해준 완벽한 증거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강민혁 씨, 이건 횡령이고 배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회사 돈, 주주들의 돈을 훔쳐서 당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운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지 않았어도 당신은 이미 내 리스트에 있었어요. 강태환 회장 다음으로 강민혁은 다리가 풀려 책상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윤서연은 이혼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자신은 그저 그녀의 거대한 계획을 완성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10년간 자신을 사랑한 적도 증오한 적도 없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내가 감옥에 갈 거라고. 그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서연은 태블릿을 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나요? 곧 본인의 죄를 덮기에도 급급해질 텐데.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나가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옥과 공포가 강민혁을 집어삼켰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횡령, 감옥, 파멸. 그는 이 모든 증거가 윤서연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분명 회사의 메인 서버 어딘가에 백업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어리석은 두뇌가 유일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책은 증거인멸이었다. 강민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태양그룹 IT 부서의 보안팀장이었다. 그는 강민혁이 직접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신복이었다. 나다 지금 당장 메인 서버실로 가 모든 데이터를 파기해 회계 자료, 감사 자료, 이메일 싹 다 윤서연이 손대기 전에 전부 지워버려. 수화기 너머에 부하가 당황하며 반문했다. 전무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접근 권한이 YS 캐피탈 측에. 강민혁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시끄러워. 이건 명령이야. 물리적으로 파괴해. 불을 지르든 도끼로 찍든 당장. 그는 이것이 자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윤서연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또 한 번의 자충수일 뿐이었다. 강민혁의 절박한 명령은 즉시 태양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통합 서버실로 전달되었다. 그가 심어둔 IT 보안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오래된 관리자 암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접근을 차갑게 거부했다. 액세스 거부됨. 모든 관리자 권한이 YS 캐피탈 보안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젠장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버실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려 했다. 강민혁의 물리적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보안팀원 2명과 함께 비상용 도끼와 해머를 챙겨들고 서버실의 두꺼운 방화문으로 향했다. 이 구역은 오직 자신들만이 아는 비상코드로 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비상코드를 입력하는 순간 방화문이 열리기는커녕 복도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양쪽 복도 끝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어설픈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YS 캐피탈의 전문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통제권을 넘겨받은 상태였다. 데이터 손괴 및 불법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강민혁의 부하들은 손에 든 도끼를 써보지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제압당했다.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는 처음부터 윤서연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혁 같은 부류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30층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최지훈 변호사가 혀를 찼다.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제 발로 감옥에 걸어 들어가다니. 이 영상만으로도 업무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혐의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즉시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강태환 회장의 펜트하우스에도 보고되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멍청한 놈. 쥐새끼 한 마리 잡을 능력도 없는 놈. 그는 손에 쥔 위스키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 이성도 부서져 내렸다. 언론 플레이는 실패했다. 데이터 확보도 실패했다.
이제 남은 카드는 없었다. 그는 절박함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밀실에 있는 인터폰을 눌러 안 실장을 호출했다. 몇 분 후 그림자처럼 나타난 안 실장에게 강태환은 빗발선 눈으로 물었다. 그년의 약점은 찾았나? 뭐든 상관없어. 안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했다. 윤서연 대표 자체는 빈틈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사생활은 깨끗하며 모든 동선은 전문 경호팀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 역시 합법적인 투자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공격할 지점이 없습니다. 그럼 그년을 돕는 놈들은 그 최지훈이라는 변호사 놈은 강 회장이 포효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이 모든 일을 혼자 계획했다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지훈 변호사가 이 모든 계획의 설계자이며 윤서연은 그저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안 실장의 눈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빛났다. 최지훈 변호사, 국제 M&A 전문,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현재 YS캐피탈의 모든 법률적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박진수 전 감사팀장과 매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진수가 빼돌린 원본 장부는 그가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 장부 강태환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다. 서버 데이터는 복사본일 뿐이다. 박진수가 직접 손으로 기록하고 빼돌린 그 이면 장부, 원본 그것만 없애면 혹은 그것만 손에 넣으면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수십 년간의 기록이 담긴 원본 장부는 치명적이었다. 좋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다. 안 실장, 그 최지훈이라는 놈을 데려와. 그의 말에는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위험이 아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아니, 그놈이 가진 서류, 그 원본 장부를 가져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만약 저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이 명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임을 알았지만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강태환의 그림자는 빛이 사라질 때까지 빛을 따르는 법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시가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필요하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가져와. 단 죽이지는 마.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서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그놈의 혀로 직접 윤서연을 비난하게 만들 거다. 이건 내 마지막 희망이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밀실을 나갔다. 그의 눈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태안그룹의 공식적인 인력들이 아니었다. 돈으로 움직이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온 용병들이었다. 강민혁의 어설픈 데이터 파괴 시도가 윤서연의 법률팀을 겨냥한 물리적 폭력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쏜 총이 빗나가자 이제는 대포를 꺼내든 것이었다. 그 대포의 조준경은 YS캐피탈의 비밀 지휘소가 아닌 그들의 핵심 브레인인 최지훈 변호사를 향하고 있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밤이었다. 태안그룹 본사 맞은편 YS캐피탈의 비밀 지휘소는 최소한의 조명만이 켜져 있어 밖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사무실 안 최지훈 변호사와 박진수 전 감사팀장은 거대한 중앙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강태원의 비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마지막 작업을 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안 실장이 오늘 밤 움직일 겁니다. 최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민혁의 서버 파괴 시도가 실패한 이상 강 회장이 기댈 곳은 물리적인 증거 탈취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여기에 이 장부들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역력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박진수 팀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적한 진실이 담긴 수많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 대표님의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이 문을 뚫고 들어오려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장부들의 원본을 지키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믿을 테니까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그 모든 서류와 하드 드라이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끼였다. 강태환이 그토록 원하는 이면장부 원본은 이미 최 변호사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제3의 안전한 장소, 아니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검찰과 언론사에 동시 전송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금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은 거대한 덫을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불이 꺼진 태안그룹 30층 회장실. 윤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우가 쏟아지는 도시와 그 너머의 비밀, 지휘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지휘소 내부와 외부를 비추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CCTV 화면이 떠 있었다. 그녀는 강태원의 절박함이한 실장을 움직일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YS 캐피탈의 보안 총괄팀장 섀도우의 리더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전직 UDT SEAL 출신으로 서연이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영입한 인물이었다. 대표님, 대상 차량 3대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안 실장 본인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12명입니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 팀은 지휘소 내부 및 비상계단에 전원 배치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 특공대도 5분 거리에서 대기 중입니다. 불법 무기 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진입할 겁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금융 전문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지난 10년간 돈만 모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방패를 준비했다. 섀도우는 강태환의 더러운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급 대테러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이었다. 최 변호사님께 신호 보내세요. 손님이 도착했다고 예정대로 대응합니다. 비밀 지휘소 복도. 안 실장과 그의 용병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디지털 도어록을 순식간에 무력화하고 소음기를 단총으로 무장한 채였다. 그들은 이곳에 기껏해야 사설 경호원 2명이 전부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지웅과 원본 장부였다. 진입한다. 안 실장의 낮은 명령과 함께 그들은 특수폭약으로 문을 조용히 녹이고 사무실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성광탄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고 자욱한 연막이 순식간에 사무실 내부를 가득 채웠다. 최지훈, 박진수, 꼼짝 마라 장부 내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겁에 질린 변호사와 늙은 감사팀장이 아니었다. 타깃, 확인, 교전 개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탄 헬멧에 바이저를 내린 섀도우 팀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연막과 성광에 대비한 특수 고글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소리 대신 퍽,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안 실장의 용병들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지만 섀도우는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전문가들이었다. 완벽한 전술과 압도적인 무력 앞에 용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안 실장은 상황이 단 몇 초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퇴각 그가 소리치며 비상구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다. 비상구 문이 밖에서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손머리 위로 올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안 실장과 남은 용병들의 가슴을 겨누었다. 사방이 막혔다. 안 실장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패배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고 그의 손에서 총이 바닥으로 철컥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때 안쪽의 안전실에서 최지훈 변호사와 박진수 팀장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털며 무릎을 꿇고 있는 안 실장에게 다가갔다. 안 실장님, 맞으시죠? 불법 주거 침입,
특수폭행, 살인, 미수, 혐의가 아주 무거우시겠네요. 안 실장은 대답 대신 최 변호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벨소리가 울렸다. 강태환 회장이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강 회장이 결과를 재촉하는 전화였다. 최 변호사는 경찰 특공대장의 눈짓을 받고 안 실장의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안 실장, 어떻게 됐어? 장부는 손에 넣었나? 그 최지훈이란 놈은 잡았어. 강태환의 조급하고도 잔인한 목소리가 경찰과 섀도우, 팀원들로 가득 찬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 실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멍청하게 굴지 말고 필요하면 그놈 팔다리라도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 당장 강태환 회장님. 전화를 가로챈 것은 최지훈 변호사였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금 안 실장님께서 좀 바쁘셔서요. 방금 전에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팔다리라도 부러뜨리라는 명령.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교사 혐의가 추가되겠군요. 수화기 너머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황급히 끊겼다. 30층 회장실에서 이 모든 통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윤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환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파멸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뜬 수갑이 채워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끌려나가는 안 실장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태환의 가장 날카롭고 더러운 칼이 부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안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대강당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입구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로 강당을 메우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거대 재벌 제국이 지난 10년간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며느리의 손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스캔들이자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환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밤새 준비한 듯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평온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려 했었다. 안 실장이 체포된 것은 불운한 사고이며 기껏해야 불법 침입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 통화가 완벽하게 녹음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핏기 없는 얼굴에 강민혁이 따랐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공포를 숨기지 못했다. 서버 파괴 미수라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미 윤서연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런 아들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일부러 더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들은 웅성거렸다. 저봐, 아직도 저렇게 뻔뻔해. 정확히 오전 10시 강당의 반대편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윤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짙은 와인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닌 권력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최지훈 변호사와 박진수 전 감사팀장이 굳건하게 뒤따랐다. 그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강태환의 맞은편, 최대 주주석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강당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환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가 의장 자격으로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힘이 넘쳤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태안그룹은 적대적 MA 세력에 그는 YS 캐피탈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제 며느리였던 윤서연 씨는 개인적인 불만과 탐욕으로 지난 10년간 제가 피땀 흘려 이룩한 태양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파렴치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주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주주들이 술렁였다. 어젯밤까지 언론을 도배했던 배신당한 시아버지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혀드는 듯했다. 강태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민혁에게 눈짓했다.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YS 캐피탈 측은 저희 회사의 메인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하려 시도했습니다. 회계 자료를 조작하여 여론을 선동하려는 비열한 수작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오히려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강당은 이제 완벽한 혼란에 빠졌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강태원을 지나쳐 의장석 마이크 앞에 섰다. 강태원 회장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회장님께서는 연기를 참 잘하시는군요. 지난 10년간 저를 완벽하게 속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주들을 속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습니까? 그녀는 강태환을 바라보지 않고 강당을 가득 메운 주주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최지훈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당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켜졌다. 저는 오직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다. 그것은 YS 캐피탈이 태안그룹의 부실 채권을 합법적으로 매입하여 최대 채권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백 장의 문서였다. 보시다시피 저는 적대적 MA 세력이 아니라 돈을 떼인 합법적인 채권자입니다. 강태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다음 서연이 말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10년 전 강태환이 서연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교차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킨 상세 내역이 공개되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제 돈을 훔쳐 태안건설의 부실을 메우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당당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연은 박진수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수 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태안그룹의 전 감사팀장 박진수입니다. 저는 강태환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포착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고되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 유령회사, 차명, 계좌, 조세 피난처를 거쳐 강태환 회장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그것은 지난 20년간 태한그룹에서 빼돌려진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이었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강태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찔렀다. 박진수 저놈은 횡령죄로 쫓겨난 놈이야. 저놈 말을 믿어선 안 돼.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주주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강민혁이 아버지를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들이 어젯밤 서버를 해킹해서 만든 가짜 자료입니다. 윤서연은 그들의 발악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서버 해킹이요. 그녀는 다시 최지훈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어젯밤 강민혁이 IT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데이터를 파기해 불을 지르든 도끼로 찍든이라고 절규하는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그의 부하들이 서버실을 파괴하려다 체포되는 CCTV 영상이었다. 강민혁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강태환 회장도 자신의 아들이 그런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아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우길 생각이었다. 그래. 민혁이가 잘못 판단했군. 하지만 그게 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는 안 돼.
저건 전부 박진수와 내년이 꾸며낸 음모야. 내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증거를 가져와. 강태환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서연이 가진 것이 서버 데이터와 박진수의 장부 사본뿐일 것이라 확신했다. 윤서연은 그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증거 말입니까?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회장님께서는 어젯밤 안 실장에게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내리셨더군요. 당당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환 자신의 목소리였다. 안 실장, 어떻게 됐어? 장부는 손에 넣었나? 그리고 이어지는 최지훈 변호사의 목소리. 강태환 회장님, 지금 안 실장님께서 좀 바쁘셔서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터져나왔다. 멍청하게 굴지 말고 필요하면 그놈 팔다리라도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 당장 살인교사 미수. 그것도 회사의 공식적인 주주총회 석상에서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앞에서. 강태환 회장 본인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강태환 회장은 눈을 크게 뜬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 그의 오만함, 그의 권력,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며느리가 튼단 하나의 녹음 파일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대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강태환 씨, 강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민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강태환 회장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하는 그 차가운 금속성 소리는 태안그룹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태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강민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윤서연은 단상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의 비참한 퇴장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태안그룹의 새로운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주주총회를 속개합니다. 안건은 현 경영진 전원해임 및 YS캐피탈 윤서연 대표의 태안그룹 임시의장 선임 건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강태환과 강민혁이 수사관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순간 대강당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소리 없이 지켜보았다. 그들이 평생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왕이 그의 어리석은 황태자와 함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은 모든 이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단상 위에 홀로 선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얼어붙은 청중을 향해 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태안그룹의 부패한 과거가 방금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의장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단상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강태환 회장 일가가 무너뜨린 태안의 가치와 그들이 주주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간 이익을 되찾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최지훈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현 시간부로 강태환 의장과 강민혁 전무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영 공백을 메우고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 주주 및 채권자인 YS캐피탈의 대표 윤서연을 태안그룹의 임시의장 및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합니다. 강태환의 측근이었던 몇몇 임원들이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의 범죄가 담긴 이면 장부를 든 박진수 팀장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모든 사태를 예측하고 준비했으며 심지어 그룹의 부실 채권을 모두 떠안고 있는 유일한 인물 윤서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최지훈 변호사가 말했다. 강당의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구시대에 대한 종언이자 새로운 리더를 향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윤서연은 그 수많은 손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주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오늘부로 태안그룹의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태안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안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윤서연은 자비가 없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강태환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하던 모든 임원,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을 전부 해고하는 것이었다. 안 실장의 용병팀은 물론 강민혁의 비서실 라인, 그리고 강태환에게 부역했던 모든 부패한 간부들이 단 하루 만에 정리되었다. 그 빈자리는 능력으로 채워졌다. 박진수 전 감사팀장은 그룹의 모든 회계와 감사를 총괄하는 투명경영 감사실 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강태환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그룹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 최지훈 변호사는 법무팀을 이끌고 강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환수하는 소송에 착수했다. 언론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돌변했다. 윤서연을 희대의 악녀라고 비난하던 신문들은 이제 그녀를 부패한 재벌을 무너뜨린 정의의 여신, 월스트리트의 천재가 돌아왔다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태안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가 YS캐피탈이 그룹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정상화를 선언하자 기록적인 폭등세로 돌아섰다. 시장은 그녀의 능력을 신뢰했다. 몇 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태환과 강민혁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했다. 특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라이브로 공개된 살인교사 미수 녹취 파일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강태환은 자신의 모든 죄를 안 실장에게 떠넘기려 했고 강민혁은 아버지의 강압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며 울부짖었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강태환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살인, 교사, 미수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민혁 역시 회사 자금 횡령과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10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들이 평생을 쌓아올린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맑은 날, 윤서연은 태안그룹 30층, 이제는 완벽하게 그녀의 공간이 된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강태환의 과시적이고 무거운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간결하고 효율적인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방 안에는 오직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태안그룹의 미래 비전과 신사업 투자 계획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였다. 다른 하나는 10년 전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이 모든 복수의 시작점이 되었던 얇은 이혼 서류였다. 강민혁이 연회장에서 경멸과 함께 던져주었던 바로 그 종이었다. 서연은 보고서를 검토하던 만년필을 들어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혹은 복수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다. 그녀는 10년의 세월을 견뎌냈고 승리했다. 이 종이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열어 아내라고 적힌 칸에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써내려갔다. 강서연이 아닌 윤서연,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서명이 끝난 서류를 들어올린 그녀는 그것을 찢거나 불태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책상 옆에 놓인 작은 휴지통에 그것을 떨어뜨렸다. 마치 다 쓴 휴지를 버리듯 아무런 미련 없이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10년 전
당시 일가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그 서울의 야경이 아니었다. 이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태안이라는 이름처럼 거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인형도 아니었다. 그녀는 태안그룹의 회장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폐허 위에서 더 강하고 투명한 왕국을 건설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서울의 가장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 태안그룹을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